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나는 대학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 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의 밤 산책을 계획했다. 친구들은 나를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우리는 종종 여름방학 때마다 밤에 동네 뒷산을 오르던 추억이 있었다.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평소엔 잘 보였던 등산로도 어둠에 가려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플래시를 켜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내내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고 떠들다가 누구랄 것도 없이 최신에 들은 괴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최근 인터넷에서 유명한 찢어진 입의 여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 여성은 전설에 따르면 늦은 밤 혼자 산길을 걷는 사람에게 나타나나 예뻐? 라고 물어본다고 했다. 예쁘다 고 대답하면 그녀는 자기의 얼굴을 조각하여 그의 어둠 속에서 따라온다고 하고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우리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초여름의 밤바람이 전해주는 서늘함이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그 여성은 실제로 이 주변에서 목격되었다고 하더라라며 친구가 쓸데없이 무서운 말을 덧붙였다. 그때였다. 산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순간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불규칙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어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각자 휴대폰을 꺼내고 발소리가 난 방향으로 플래시를 비췄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쯤에서 돌아가자. 결국 우리는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로 했다. 내리막길을 서둘러 걸어 내려오며 서로의 얼굴에서 긴장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이번엔 아주 가까이서 발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다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고 산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등산로 입구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달빛 아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우리에게 물었다. 나 예뻐? 물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빠져나와 내달렸다. 그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다. 그 산에서는 여전히 찢어진 입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에서 막 졸업하고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한 친구가 그 지방에서 가장 저렴한 월세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추천했다. 아파트는 약간 오래되어 보였지만 학생 시절부터 절약이 몸에 배어 있던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아파트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주택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까지는 15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이 근처는 매우 조용했고 가로등도 많지 않아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어딘가에 두었던 물건들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거나 분명히 꺼놓았던 전등이 켜져 있다거나 하는 정도였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상에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똑똑똑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베란다 쪽에서 나는 소리인 듯했다. 창문을 열어보니 빛 한 점 없는 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찰나 다시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이번엔 더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나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선잠에 어리석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정체불명의 똑똑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소리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런데 3주째 되는 어느 밤 똑똑똑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나를 신경질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약간의 현기증과 혼란 속에서 계단을 내려가 베란다로 이어지는 돌길에 도착했다. 솔직히 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베란다 문 아래쪽에 자리 잡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누군가 촛농으로 그려놓은 기묘한 문양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불길하고 위험한 것을 건드리는 기분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바른 사진들이 있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 놓인 한 장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얼굴이었다.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지면서 상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사진들이 바람에 흩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황급히 상자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방에 들어갈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고 매일매일 그 소리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 가는 날 이웃 주민 한 분이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다. 아가씨, 여기서는 아무 사고 없었어요. 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도 그 이후로 떠났다던데 점점 더 오싹해져 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분명 뭔가 있음을 직감했다. 아파트를 떠났지만 종종 그 똑똑똑 소리가 꿈속에서 나를 따라왔다. 지금도 가끔씩 그 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번쩍 들곤 한다. 마치 오래전 그 밤에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되살아나듯 말이다. 그 아파트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영원히 알아낼 수 없겠지만 잊히지 않을 공포의 추억이 되어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끈다. 그 중에서 한때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낡고 오래된 집에서 시작된다. 이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한 젊은 부부가 이 집을 헐값에 사서 수리를 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이사를 오게 되었다. 부부는 처음에는 이 집에서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면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고 주방에 두었던 물건들이 이상한 곳에 놓여있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내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발밑이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에 담요를 들추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형체가 그녀의 발을 꼭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도 놀라 깨어났다.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날을 기점으로 집안의 이상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졌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벽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부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 안심시키려 했으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몇 주 뒤 부부는 최후의 결심을 하고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그 집이 과거에 고아원을 운영하던 곳이었으며 불의의 화재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끝내 발견되지 못한 나이가 한 명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부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날 밤 아내의 발을 붙잡고 있던 것이 그 아이의 율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고 근처의 사제를 초대해 집을 정화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집은 유리창이 깨질 듯한 바람소리로 가득 찼고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의식이 끝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부부는 그 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부부는 그 집에서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날 부부가 이사한 지 10여 년이 지난 후 그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그 집에 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희미한 웃음소리와 느닷없이 들려오는 아이의 발소리, 그리고 밤마다 혼자 열리고 닫히는 문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마치 그 아이의 홀령이 여전히 집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긴 세월이 지나도 그 집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이야기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앞을 지날 때 작은 두려움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조용히 쉬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로 장작, 냄새와 나무의 따스함이 느껴졌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반겨주었고 방을 안내해주셨다. 아주머니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상한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 것뿐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 깊은 어둠 속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간격은 일정했고 마치 누군가 천천히 걸어 다니는 듯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집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잠을 설치던 나는 결국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잠시 후 소리는 멈췄고 나는 안심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바람이 세차게 불며 방문이 덜컥거렸다. 나는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다시 눕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그림자라 생각했지만 그 형체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사람의 형체였다. 놀라서 창문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잠시 놀라며 내 말을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십 년 전 이 마을에 작은 불행이 있었죠. 한 가족이 이곳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와
아이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간호를 위해 무리를 하셨고 결국 두 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이 민박집에 머무는 사람들 중 몇몇은 밤마다 그 가족의 흔적을 느낀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민박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 소리가 난다 며 경고 아닌 경고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나를 진정시키며 그 영혼들은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남은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 나는 민박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서울로 돌아와 민박집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모두 전설처럼 웃어넘겼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왠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갔다.